이상과 또 함께 세계를 무대로 한국어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한국어 또 한국어 교육 분야에 있는 저 또한 책임과 의무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행사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그 집단회에 참여해 주실, 함께 해 주실 네 분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 평가 분야의 이혜원 박사님, 이혜원 박사님은 케임브리지 영어평가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계십니다. 말하기 평가가 주 전공 분야이시고 이 분야에 아주 앞선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독일어 분야의 이현애 시험 협력관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 주한 독일 문화원의 시험 협력관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또 시험 평가와 또 그 평가 위원들을 훈련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중국어의 김미순 교수님께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중국어 교육 전공으로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중국어 교육 분야의 교사 양성과 관련되는 평가 쪽에 논문도 많이 쓰시고 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일본어 분야에는 권경애 교수님, 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일본어 통번역학과에 계시는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나중에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담당한 집단회에는 한국어 평가를 통한 한국어 교육 진흥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텐데요. 한국어 평가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의 진흥과 향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의미 있는 논의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담회에 함께 하실 토론자분들을 아까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집담회에는 약간 그 기존의 방식하고 달리 제가 간단히 발제를 하고 또 한국어 교육 분야의 내용들을 또 다른 교수님들께서 또 여기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발제를 제가 먼저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토론자분들과 같이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그 집담회의 큰 주제는 언어 평가를 통한 언어 교육 진흥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평가를 통한 한국어 교육 진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권별 타 언어권의 언어 평가 현황에 대한 주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언어 평가를 통한 언어 교육 진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간단하게 발제할 내용은 언어 교육에서 평가의 기능,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그리고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공인된 평가 도구인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의 그 기능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분야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지 학습 목적 또는 뭐 학습 동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또 한국어 평가, 숙달도 측면에서의 평가가 되겠지만 한국어 숙달도 평가 개발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언어 평가에서 논의되는 또 와시백 이펙트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여기 화면이 이게 전체 화면으로 다 보이는 거죠. 제가 다른 화면이 전혀 안 보여서
우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 과정은 계획, 그리고 시행, 평가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언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계획 단계에서 성취해야 하는 것, 즉, 그 목표 등이 시행 단계를 거쳐서 그 마지막 평가 단계에는 이 목표했었던 것들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또 성취되었는지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 점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 이와 같이 순환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한 것을 시행하고 그리고 평가 단계에 점검한 내용들이 다시 또 계획 단계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목표 달성 여부들을 점검해서 그것이 개선되는 계획 단계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개별 언어로서의 한국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언어 평가 도구로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토픽을 시행하게 된 시험의 목적은 그 대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제외 동포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을 통해서 한국어 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이 한국어를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한 측면에서는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해서 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또는 취업하는 등의 이 결과를 이 토픽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시험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의 그동안의 그 시행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997년에 제1회 그 시험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명칭은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한글 명칭은 똑같지만 영어 명칭이 KPT, Korean Proficiency Test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토픽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1997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의 연구재단에 해당하지만 그 재단에 해당했던 곳에서 그 처음에 시행을 했고, 이것이 99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그 사업 주관 기관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에서 20회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에 1회부터 9회까지에 우리가 또 특이한 기억해야 될 사항은 1급부터 6급이라고 하는 6등급 체계로 해서 6가지 종류, 6종의 시험을 6등급제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2005년까지. 그리고 나서 2007년부터 2006년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회부터 이제 토픽이라고 하는 여기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이라고 하는 이 명칭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7년에 11회부터 2010년까지 19회에 이르기까지 한 8회 정도 이 비토픽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2007년에 그 법무부에서 이 방문 취업제를 도입하면서 실무 한국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관련되는 비토픽을 시행하면서 8회까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해 오던 사업 주관 기관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이양해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비토픽은 2013년 29회까지 시행이 되고 비토픽이 폐지가 되게 되는데 그 비토픽은 폐지가 되고 그 당시에 한국어 능력 시험 처음부터 있었던 그 일반 한국어 능력 시험 그것은 스탠다드 토픽으로 해서 일반 한국어 능력 시험이 이제 지금의 토픽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명칭을 되찾게 되었죠. 그리고 2014년에는 2013년까지 우리가 거의 15년 이상 15년 가까이 시행되던 이 토픽의 체제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시험 체제를 35회부터 토픽 1, 토픽 2로 해서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초급과 중고급을 나눠서
여전히 10회부터 34회까지는 세 가지 종류,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진 3종의 6등급 체계로 시행이 되었는데, 이제 35회부터는 초급과 그리고 중고급을 나눠서 토픽 1 그리고 토픽 2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통해서 각 6등급을 평가해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2017년에 10주년,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토픽 시험 시행 20주년을 맞이해서 지나간 20년을 돌아보는 그 학술대회도 있었고, 거기에서 그 발표되었던 그 김정숙 2017년 논문의 일부와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 준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처음 시행했었던 97년 당시에 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2017년 20년에 20주년이 되었을 그 전까지의 그 추이를 몇 가지 살펴보면 97년 당시에 4개국에서 그 시험을 응시했었던 그 토픽이 2016년 현재 73개국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되었고, 2019년 현재는 83개국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이 토픽 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수를 보면, 물론 지원자 수와 응시자 수 그리고 또 합격자 수가 여기 그 홈페이지에 자료를 최근 5년간 자료를 게시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김정숙 2017의 일부 자료 그래프를 제가 가져왔고, 그리고 2019년까지의 현황 부분은 이 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1997년에 2,692명이 응시를 했는데 2016년 현재 25만 명 이상이 응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엄청난 그 응시자 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2019년 바로 지난해에는 83개국에서 37만 5천 명 이상이 지원을 했고 30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20만 8천여 명이 합격을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 수 이 자료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5년부터 이렇게 토픽 1과 토픽 2의 그 지원자 수의 증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초급보다는 그 중고급에 해당하는 토픽 2의 지원자 수가 훨씬 더 많지만, 이 토픽 2의 경우 2019년에 27만 4천 명 넘는 학생들이 응시를 해서 국내에 유학을 한다든지 또는 뭐 취업에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 시험 결과들을 활용해 온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을 왜 보는가, 그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목적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이 자료에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자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보는 그 응시자가 2016년에 이렇게 늘어나긴 5.2%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2007년 당시만 하더라도 그 본인의 그 한국어 능력,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았는데, 유학과 취업의 목적으로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응시자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서 유학 목적의 시험을 보는 그 응시자들이 더 급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기타의 그 목적으로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그 실력 확인하기 위해 또 유학을 목적으로 또는 취업을 위해서 응시하고자 하는 이 학습자들의 이것을 추이를 2007년 이후에 2016년까지의 자료로 한번 이렇게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2007년 당시에는 실력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 학습자들이 46.9%였는데 지금은 19% 정도. 그런데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지금 현재 2016년 현재 47.4%에 해당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서 이 세종학당의 학습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이 세종학당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한국어 능력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또 많은 취업이나 또는 유학이나 등등의 목적으로 한국어 평가에 응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종학당은 2007년에 설립이 되면서 2012년에 이 재단이 설립이 됐고 2017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76개국에 213개소의 세종학당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도표에 이렇게 색깔로 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세종학당 학생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서 또 최근에 한류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종학당이 설립된 배경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이것을 집중적으로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기관을 해외에 설립함으로써 한국어 보급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특히 세종학당 배경의 학습자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나 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조사한 장미경 2013년의 발표집의 자료에 보면 세종학당 3,000명 이상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면 한국 대중문화나 또는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차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는 학생도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런 한류 배경이나 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는 학생들 이외에 학업을 위해서 아까 저 앞에 있는 자료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어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또 유학을 하기 위해서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목적을 다 합치면 거의 이것도 한 45%가량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한국어 학습에 대한 목적이 이제 특별히 취업이나 유학, 또 학문 목적의 학습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16명, 17명의 연구자들과 함께 작년에 세종학당 재단의 한국어 숙달적 평가 도구 개발 연구를 과제로 맡아서 했는데요. 그때 저희 팀에서도 요구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132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숙달적 평가 도구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들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1320명에 대해서는 토픽 응시를 한 적이 없는 학생들이 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까 세종학당의 많은 학생들 중에는 본인의 한국어 실력이 토픽을 응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해서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사 대상 요구조사도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요. 국내 기관과 또 해외 기관은 물론 세종학당의 강사들이 주된 교사로 설문에 응답을 했었는데 국내에 있는 기관에는 대학 부속 한국어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들이 128명이 응답을 한 결과입니다. 전체 257명의 교사들이 응답을 한 결과 이 새로운 평가 도구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픽이라고 하는 이 공인된 한국어 평가 도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한국어 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그런 학습자 집단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교사들조차도 또 이런 새로운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평가 도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아직 그 토픽에서는 말하기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말하기 능력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응시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그 실제 말하기 수준하고 그 토픽에서 평가받은 성적이 좀 차이가 큰 경우가 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숙달도 평가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의 평가 도구가 구분되면 좋겠다. 그래서 역시 그 학문 목적이나 또는 취업 목적의 그 언어 능력의 결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방식의 평가 도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새로운 평가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 92명의 36%에 해당하는 그 교사들의 의견에는 지금 새로운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토픽을 더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평가 도구를 일원화하고 표준화해서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고, 특수 목적이 아닌 이상에는 여러 평가 도구가 불필요하다. 즉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또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그 요구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의논하게 될 그 언어 평가, 한국어 평가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진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언어 평가가 어떤 그 워시백 이펙트, 그러니까 이 워시백 이펙트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용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뭐 영유효과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세환효과 뭐 이런 등등의 번역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영어 원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이런 많은 그 워시백 이펙트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보면 그 경험적인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밝힌 사례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워시백 이펙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측면의 워시백 이펙트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인 그 워시백 이펙트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또 긍정적인 워시백 이펙트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적인 연구들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평가가 학생이나 또 교사, 그리고 교재 등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교육과정 개발자들에게 또는 연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의 학습에, 또는 교사들에게는 교수 행위에, 또 교육과정 개발자나 또 교재 개발자들에게는 또 새로운 그 교재의 내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런 언어 평가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그 워시백 이펙트의 흐름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한국어 평가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 또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어 평가가 그 교육과정 개발자나 교육 행정가들에게 또는 평가 응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언어 평가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분야의 교육 개발자 또는 교육 현장의 교사나 학생들에게 교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워시백 이펙트의 그 그림이 이런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평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 교육의 목적과 목표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또 현장을 끌어올리는, 제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영어와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이 언어권별 언어 평가 현황에 대한 것들을 우선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좀 서둘러서 발표하느라고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그 시행되고 있는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평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또 학습자들의 학습 요구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서 또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 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 네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케임브리지 영어평가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계시는 이혜원 박사님께서 영어평가의 경우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언어권들과 함께 또 나중에 같이 그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어 평가 현황의 소개를 맡게 된 이혜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영어가 공용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영어 평가가 함께 공존하면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각각의 특이점에 대해서 곁들여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 영어 평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멀티 레벨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언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뜻은 언어 평가 도구를 가지고 하나의 언어 평가 도구를 가지고 여러 숙달도 레벨의 를 가진 학습자를 동시에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숙달도 평가가 이 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인터넷 기반의 토플이나 IELTS가 있을 텐데요. 먼저 토플 IBT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 영역이 의 평가가 모두 컴퓨터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학술적 영어, 즉 영어로 번역했을 때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측정할 수 있는데 특화되어 있는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네 가지 영역이 따로 측정되는 항목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이 네 가지 영역들이 다른 조합으로 서로 연계되어서 사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항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듣고 말하기 아니면 읽고 듣고 쓰기와 같은 그런 형태의 항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학술적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 기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간접적이 아니라 그러한 기능들까지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ELTS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IELTS 아카데믹 버전과 IELTS 제너럴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먼저 IELTS 아카데믹 같은 경우는 TOEFL IBT와 같이 영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수학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이 이제 자신의 영어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응시하는 그런 시험이고 IELTS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페이퍼 베이스드와 컴퓨터 베이스 두 가지 버전이 동시에 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 기술이 모두 다 평가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말하기 영역에서 있어서는 토플 IBT처럼 컴퓨터가 문항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서 학습자가 대답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휴먼 인터로큐터, 그러니까 사람과의 면대면의 형식으로 말하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특히 작년 11월부터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줌 플랫폼과 같이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하여서 여전히 학습자와 휴먼 인터로큐터와의 그런 면대면의 그 상호적인 작용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을 유지하되 온라인 상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을 구축하여서 작년 가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 잉글리시가 아닌 제너럴한 잉글리시, 일반적인 영어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영어권 국가의 이민, 비이민 목적으로 필요하는 공인 성적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나름 유명한 공인 영어 시험 말고도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중에 하나는 피어슨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 아카데믹, 줄여서 PT 아카데믹이라고 불리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물론 토플 IBT처럼 네 가지 영역이 모두 온라인 상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단순히 시험을 컴퓨터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가지 영역 모두 컴퓨터로 채점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신기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험 성적이 학습자들과의 공유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이 또 그 특징이고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험은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입니다. 아마 듀오링고라는 외국어 학습 어플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습 어플을 개발하던 기관에서 영어 평가 개발까지 뒤늦게 참여하여서 조인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험의 특징으로는 일단 굉장히 길이가 짧아서 1시간 정도면 시험의 운행이 마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그러다 보니 응시료가 굉장히 저렴한 점이 있어서 또 그런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습자들에게는 관심을 받게 되는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네 가지군요. 네 가지 그리고 이제 IELTS는 두 가지 다른 버전, 총 5가지의 다른 시험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렸고 지금부터는 레벨 베이스 테스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제목을 보시면 제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왜 멀티 레벨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마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캠브리지 잉글리시 퀄리피케이션이라는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시험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CEFR이라고 불리는 어떤 언어 기준 증거를 바탕으로 각각의 시험이 레벨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랭귀지 스쿨과 연계가 많이 되어서 예를 들어 B1 레벨의 공부를 했던 학습자가 이제 그 수학을 마치고 나서 과연 B1 레벨 CFR이 정의하는 B1 레벨의 숙달도에 도달을 하였는지 아니면 도달하지 못하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컨텍스트 안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레벨 그리고 특별히 영러나 어린이 학습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시험들도 있고 또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비즈니스 잉글리시 그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영어의 능력을 공부하고 그에 맞춘 레벨별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영어 평가 분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평가들의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평가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평가들에서 주로 현재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추려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자동 채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서 인간 레이터, 휴먼 레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 채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인간과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까지 채점을 하고 또 그리고 기계이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시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는 시스템으로서 굉장히 여러 언어 기관에서 연구와 개발에 힘을 쏟고 있고 지금 벌써 10수년 이상이 된 오랫동안 기간 동안 연구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미래에도 굉장히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IELTS 스피킹 테스트의 설명을 드릴 때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화상 채팅, 화상 회의 기술을 활용하여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에 또 꾸준히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그거의 가장 큰 이유로는 이런 자동 채점을 기반으로 한 시험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만 평가할 수 있고 또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언어의 기능만 평가가 가능한데 컴퓨터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으로 발전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면대면의 형식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화상 채팅 방식의 언어 평가, 말하기 평가도 꾸준히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특별히 지금 팬데믹 이 상황에서 테스팅 센터가 문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문을 열지 못해서 시험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러한 수요에 힘을 입어서 원격 시험 감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앳홈 테스팅의 연구와 개발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물론 지금 전 세계인 모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빨리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또 어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도 또 더한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뭔가 굳이 테스팅 센터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세계적인 상황에 맞춰서 구애받지 않고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공인 영어 시험에서 어떤 성적의 점수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관점이셨다면 또 최근에 가장 곽광을 받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는 단순히 점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장점을 갖고 또 어떤 영역을 더 정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개인의 맞춤이 되는 그런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까지가 평가의 영역의 일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에 기초되는 연구들과 개발도 그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개발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맞춰서 단순히 수달도 평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진단 평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험에서 정확하게 한 수험자가 어떤 영역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레벨의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진단 평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지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어떤 한 시점에서의 평가로 인하여 결정 지어진 어떤 한 사람의 언어 능력 평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학습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치러진 다양한 형태의 시험, 뭐 그거는 수달도 평가일 수도 있겠고 진단 평가일 수도 있겠고 뭐 교실 상황에서 이루어진 평가일 수도 있겠고 그런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바탕으로 그거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학습자의 다채로운 다채적인 그러니까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어떤 그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러너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거에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토픽이 아마 지금 현재 언어 평가 영역에서 주로 화두되어지고 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와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세계 언어 중에 이 영어 평가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을 텐데,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언어 평가의 전방에 제일 앞선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토플, 토익, IELTS 정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뭐 피아슨 테스트도 있고, 듀오링고, 이 언어 평가에 대한 것도 저는 새롭게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가 방식에 대한 또 특히 말하기 쓰기 이 프로덕션 스킬에 해당하는 그쪽이 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는 이제부터 시도하는 그 기능에 해당하는데 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앞서 있다는 것을 아주 유용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독일어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독일어는 유럽 그 언어들 중에 또 이제 프랑스어나 그 밖에 스페인어 등등의 유럽 언어의 또 대표로 저희들에게 또 유용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연의 시험 협력관으로 계시는 이연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테 인스티튜트에서 시험을 총괄하고 있는 이현애입니다. 저는 이혜원 박사님의 그 내용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개발하신 시험을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교테 인스티튜트가 어떤 기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이 150여 개 이상의 인스티튜트에서 시험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그 그래픽과 함께 숫자 이런 거를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시험, 올해 저희가 시행했던 시험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그 교테 인스티튜트 코리아 서울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본부가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본부가 되면서 저희는 그 시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행사며 어학 강좌 기타 등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어학부 소속된 사람으로서 어학 강좌뿐만 아니라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교티 인스티튜트는 서울에 있지만 4개의 분원에도 저희가 강좌와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사실은 이제 미리 양해를 드려야 되는데요. 올해 그 교육자가 지역별 대표자가 올해 미넨 본부에서 세미나를 받고 교육을 받고 이제 각종 최신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해서 2017년도에 자료만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2017년도에 가장 많이 시행된 시험이 B1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A1 시험인데요. 2017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총 50만 9천여 명의 수험생이 교테 서티피카트에 응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여기 지금 5%라고 되는데요. 50만 9천, 2016년도에는 48만 3천이었던 게 2017년도에는 50만 9천, 약 5% 증가한 그런 숫자입니다. 대륙별로는 보시면 이제 여기 그 약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13개 지역 중에서 여기 동남 유럽 SOE입니다. 시험 응시자가 8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남아시아에서 8만여 명의 응시자가 있었고, 저희가 속한 동아시아는 6번째 4만여 명의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면서 이렇게 네, 6번째로 많았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테 서티피카트는 그 유럽 언어 기주인 A1에서부터 C2까지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데요. A 단계가 초급 단계이고, 그 다음에 B 단계, 그다음 C 단계가 고급 단계에 해당됩니다. 저희 시험은 언어 기준에 따라서 2000년대 초반부터 초급 A 단계 시험이 개발되면서 2013년도에서야 이 B1 시험이 모듈 형태로, 그러니까 4개 영역을 전체를 다 보다가 각각의 4개의 하나의 온전한 시험으로 인정해주는 모듈형 시험으로 개정되었고요. 2년 후에는 A2, 다시 A2 시험이 개정되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B2 시험이 모듈 형태로 개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시험이 개정될 때마다 그 성인 시험뿐만 아니라 새롭게 청소년 시험도 따로 개발되면서 보완되었는데요. 그 내후년에는 C1, 그러니까 작년에는 B2 시험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시험이 새롭게 선보였고, 그리고 2년 뒤에는 C1 시험이 모듈형으로 개발되면서 역시 청소년 시험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C2 고급 언어 단계를 제외한 모든 그 단계별로 성인과 청소년 시험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래쪽에는 이제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교테 테스트 프로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전문 의료 종사자를 위한 또 시험이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플래게, 교테 테스트 프로 플래게라는 시험이 개발되면서 보급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 그 테스트업 센터의 테스트업 시험이 전 세계적으로도 같이 협력을 구축하면서 시험을 저희 인스티튜트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전 세계 상황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올해 저희 그 교테 인스티튜트 상황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초에 이제 그 국내 유입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도 저희는 2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잠시 시험을 중단한 때 외에는 계속 시험을 지난 토요일까지 연간 행사, 연간 일정 이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 방문자, 외부 방문자는 그 출입을 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그 외부 기관의 유료 대관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했는데요. 올해 예정된 시험은 아주 무난하게 그 지난 토요일 B1 구두 시험을 끝으로 연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사실은 2011년도부터 꾸준히 이제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최근 6년 데이터만 제가 긁어왔습니다. 보면 연간 매해 1,000명 이상의 응시자가 증가했는데요. 아까 교수님 강혜원 교수님 말씀한 대로 워시백 이펙트가 사실은 큰 기여를 했고요.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8년도에는 주춤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시험 준비 강좌를 그 하나의 그 세트로 묶어서 보급하지 않고 따로 두고 또 그 각종 시험을 하나의 강좌 이후에 끝나는 시험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인원이 감소했습니다만 다시 2019년도에 응시자를 회복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한 총 34회 일정과 그리고 저희 파트너 학교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A 단계의 시험을 다 합하면 총 44회의 일정을 다 소화했습니다. 그 결과 약 8,005명의 응시자들이 교태 인스티튜트 독일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침에 따라서 인원 제한을 하다 보니 수요가 좀 많이 줄었고요. 제가 가장 많은 그 시험을 시행하는 단계는 A2, 현지 대학교에 그 교환 학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저 A2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B1부터 뭐 국내 대학교 입학 또는 졸업 그리고 유학 등등의 이유로 응시하는 학생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B2, 그래서 약 1,300명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그나마 나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디지털 시험도 B2 시험이 새롭게 모듈형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때 컴퓨터 시험도 같이 하자라는 그 개발자들의 의견이 있다 보니 컴퓨터 시험으로 시험을 봤는데요. 네, 분명 장점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올 한 해 이렇게 그 모든 계획된 일정을 다 잘 소화했습니다. 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EFR을 중심으로 모든 유럽의 언어들이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나중에 우리 한국어 교육 쪽의 한국어 평가에도 그런 어떤 프레임 같은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어 쪽의 내용을 좀 중국어 쪽의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외국어대학에 계시는 김미순 교수님께서 일본어의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어의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미슬입니다. 앞에 세 분 선생님들의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언어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언어 평가의 평가가 어떠한지 그 현황을 들을 기회가 굉장히 없는데요. 이번에 저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해당 기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 기관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어 평가가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평가이어서 중국어 평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 평가 출제의 기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 평가를 소개하는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아까 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영어 평가가 있지만 저희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토플, 토익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어 평가다라고 한다면 중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다 떠오르는 1차적인 평가가 신 HSK입니다. 이 시험이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 명칭을 보면요. 우선 신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시험 형태에서 개선이 돼서 새롭게 만들어진 시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 전까지는 전체 11개 등급으로 나누어진 HSK 시험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2009년부터 다시 6개의 등급으로 압축되어진 시험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중국어 평가 시험의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신 HSK를 바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구 HSK는 이제 그 시험 비용을 지불하고 시험을 보는 대신 한 2, 3년 기간 동안 신 HSK는 무료로 응시를 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의 기간 동안 구와 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신이란 말을 붙여서 신 HSK라고 불리고요. 2009년 이후 이제는 현재로서는 구 HSK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HSK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명칭을 보면요. 정확한 명칭은 신한유 수업ing 考试 라는 중국어 명칭이에요. 그래서 HSK는 각 중국어의 그 약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H는 한유, 중국어란 뜻이고요. S는 수업ing, 언어 수준이란 뜻이고요. 考试는 시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 HSK라고 주로 불립니다. 이 시험은 모국어가 중국어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평가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유일한 표준화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 내에서 주관하는 기관의 이름은 중국어国家汉办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관에서는 중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쪽에 중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기관에서 출제, 채점, 성적표 발급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북경 어원대 하나의 학교에서 이거를 주관을 했었는데요. 신 HSK가 생기면서 다시 상위 기관으로 올라가서 국가의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계 112개 국가 860개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니 아직은 중국어가 한국어 평가보다는 더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HSK 한국사무국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HSK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언어 능력 시험의 용도가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학생인 경우에는 중국어 대학에 아니면 대학원에 입학하는 때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언어 능력을 증빙하는 그런 증빙 서류로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고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에 들어가려면 물론 대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등급의 요구는 다르지만 거의 한 3급에서 5급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가에 관련된 장학금 선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 내에서도 일부 회사의 승진이나 채용을 위해서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증빙 서류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신 HSK라고 많이 불리우는데요. 이 시험은 기존의 구 HSK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개 능력을 한꺼번에 다 보는 반면 이 신 HSK는 가장 큰 특징이 말하기 능력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듣기, 읽기, 쓰기 이 3가지 능력만을 평가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하기 능력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언어 능력을 한번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신 HSKK 그래서 뒤에 있는 K는 考试 구술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2개가 이렇게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 HSK의 좀 아쉬운 점이라면 신 HSK를 통과를 해서 가장 높은 6급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의 말하기 능력은 증명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이 신 HSKK 말하기 능력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방식은 IBT가 주를 이루고요. 여전히 뭐 OMR 카드를 사용하는 PBT, 신 HSK에서는 이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현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영어는 뭐 1대1 채팅까지도 가고 있지만 중국어는 아직까지는 시험을 볼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느냐 아니면 OMR 카드를 이용해서 보느냐의 수준 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등급인데요. 이 등급이 신 HSK는 전부 6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등급을 나눈 기준은요. 국제 한어 능력 표준, 아래 중국어와 영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한 언어 능력 평가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척도를 참가를 한 것이 또 유럽 공통 참조 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분 영어나 독어에서 참조했던 그 기준을 중국어에서도 같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참조를 해서 전체 6급으로 체제가 갖추어져 있고요. 신 HSKK 말하기 능력 시험은 이 6급을 다시 3등분화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등급의 차이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요. 단어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량이 거의 배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급에서 150개에서 6급에서는 5,000개로 이렇게 배로 증가를 하는데요. 이 단어량의 증가 이외에도 그 외에 두 가지를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시 대상하게 설명하는 언어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수준을 한번 보면 단어량을 전제로 해서 언어 수준을 보면 예를 들어서 1급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일상 회화를 요구를 한다면 3급은 다양한 분야의 일상 회화, 다시 6급으로 가면 여러 영역뿐만 아니라 쉽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유창성, 적절성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수준을 뭐 글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다양한 영역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유창성, 적절성,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급수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강 선생님께서 말한 워시백, 그 다음에 교육에서의 영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험 자체가 교육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 여기서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응시 대상한테 설명을 할 때 수업 시수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급 같은 경우 기준은 매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봤을 때 1급은 한 학기, 그 다음에 2학기, 한 학기씩 늘어서 5급은 2년 이상이고요. 6급은 더 이상 이제 수업 시수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의 뭐 다른 언어 영역으로 봤을 때 수업 시수를 제시를 해서 이 급수를 소개하는 것은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넘어갔어요. 네. 그렇다면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것이냐, 이게 교육과 반드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첫 번째 참고 문헌을 한번 보면 신한유水平考试大纲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간결하게 말하면 신 HSK 요강이에요. 그래서 신 HSK가 어떠한 시험인지 설명을 하는 그 급수별로 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급부터 6급까지 6개 군으로 나와 있고요. 이 시험에는 각 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다음에 한 회분의 시험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신 HSK는 그 기출문제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요강을 통해서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이 뒷부분에 부록에 예를 들어서 1급은 150개다. 그럼 150개의 단어를 모두 다 제시를 했고요. 만약에 6급이다. 그러면 5,000개의 단어를 모두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법 항목까지도 같이 제시를 해서요. 신 HSK는 언어 기능뿐만 아니라
언어 지식도 상당히 중시하는, 그래서 언어 지식과 언어 기능, 문화의 융합적인 언어 사용을 중시하는 언어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HSK를 어떻게 보면 교육의 자신의 학습의 최종 목표로 정하고 이 HSK에 있는 단어와 문법 항목을 숙달하면 이 시험에 통과하리라는 그런 동기가 굉장히 확실하게 부여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척도에 관한 건데요. 고지 한위 능력标准이라고 해서 국제 중국어 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이 중국어 자체만의, 물론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을 참고하긴 했지만 중국 자체만의 이런 언어 척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건 안에는 언어 수준별,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달아야 되는지, 또한 언어 능력별로 다룰 수 있는 주제,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토론할 내용과도 연계가 되겠지만 이 신 HSK는 어떻게 보면 중국어 교육의 지침서 역할을 하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권을 참조를 해서 중국어 교육을 한다면 교사나 학습자 모두 이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게 설정이 되고 본인이 어떠한 내용을 보완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그런 교수학습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드릴 때 중국어라고 소개를 안 하고 어떻게 소개했는지조차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잘못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끝으로 저기 시험 감독 저기 늦게까지 하고 오시느라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참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경혜 교수님. 일본어를 끝으로 이제 다 언어권의 언어 평가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한국 외국어대학의 일본어 통번역학과에 계시는 권경혜 교수님, 아까 인사 소개할 때 제가 제대로 소개를 못 해드려서요. 간단히 소개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 통번역학과에 근무하는 권경혜입니다. 저는 그 평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일본어 능력 평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일본어 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표로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어 능력 시험은 1984년부터 진행이 됐고요. JLPT라고 해서 일본 외무부 산하에 있는 일본 국제교류기금이라는 곳과 국제교류지원협회라는 곳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시험이 JLPT라고 하는 시험이고요. 일본어 능력평가 시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고요. 총 180점 만점으로 해서 연 2회 실시가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울에서는 2번 다 실시를 못했고요. 12월에 부산 지역에서 한 번 실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2019년 기준으로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136만 명이 지원을 해서 시험을 실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신력 있는 시험이 JLP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한국의 사설학원인데 YBM에서 만들어진 JPT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JPT라고 하는 시험이 1985년부터 실시가 돼서 상당히 그 역사가 오래된 시험입니다. 다만 JLPT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평가 측정 도구라면 JPT는 한국에서만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JPT가 일본에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입학시험을 치를 때 JLPT 외에도 JPT도 인정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JPT의
공신력은 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JLPT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한자 문화권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이제 다양한 평가 도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의 국제지능협회에서 그 처음에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일본 한자 능력 검정 협회, 사단법인 한일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BJ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시가 돼서요. 이것은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니스 관련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1995년부터 96년부터인가요? 96년부터 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JLPT와 BJT가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본다면 JPT라든가 플렉스 일본어나 J테스트 같은 경우는 한국에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은 SJPT라고 해서 YBM에서 하는 그 말하기 테스트를 그 컴퓨터를 도입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한 시험이 유일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필고사, 공사 어떤 공간과 시기를 한정해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JLPT가 언어 전반적인 지식과 독해, 청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BJT는 청해, 청독해, 독해 형태로 되어 있고요. JPT는 기본적으로 독해와 청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하기가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치르고자 하는 학생들이 직접 그 학원 그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플렉스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한국 외국어대학에서 그 플렉스 센터가 만들어질 때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하는 그 주재원들을 선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어서 그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었고요. 근데 전반적 언어 전체를 갖다가 같이 아우르는 형태로 그 툴을 만들다 보니까 아카데믹한 부분하고 비즈니스 분야 부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쓰기 말하기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긴 한데 문제는 이 부분이 학교에서만 치러지고 있고 그다음 상공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은 공간적인 어떤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J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아직 그렇게 널리 시행되질 않아서 지금 부산 외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험 형태를 조금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은 가장 공신력 있다는 JLPT N1이 가장 높은 점수를 이제 갖고 있다고 보면은 N5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N1에서 N4까지 나눠져 있다가 2010년 그 개정이 돼서 N5까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체크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실제로 N1이라고 하더라도 최상급은 165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 JLPT라고 하는 것은 N1, N2, N3, N4, N5 각각 시험 문제가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다른 BJT나 JPT, 플렉스, 기타 등등의 시험은 같은 그 시험 문제 속에서 점수별로 이렇게
그 등급이 나눠진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2에서 180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N1의 그 자격증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한계에 해당이 되고요. 보통 한국에서 대학 4년을 졸업하게 되면은 N2 자격은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N1을 졸업시험 대체로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플렉스로 하다면은 850, 800, 적어도 800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졸업시험을 대체하거나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는 이 JLPT 시험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모든 시험 문제는 난이도 내지는 등급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일수록 좀 등급을 더 세분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공신력 있는 130만 이상이 치는 이 JLPT를 두고 이런 다양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2010년도에 그 N5까지로 난이도가 만들어질 때 한국에서 기대했던 것은 N1 같은 N1이라도 차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N1의 수준은 그렇게 변함이 없고 오히려 3, 4, 5를 좀 세분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그 학생들도 그렇고 뭐 한자 문화권에 있는 학생들이 봤을 때 일본어 N1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 측정을 그 하나를 일괄 이렇게 180점 중에 거의 한 30점만 맞아도 N1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한다든가 뭐 기업에 취직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정말로 이것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N1의 능력을 세분화하는 형태로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조금 더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 툴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아카데믹한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원하는지 또 기업에서는 그러한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는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학습자와 수요자의 니즈를 고려한 평가 방식이 필요해서 다양한 평가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필 시험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화 능력을 시험을 치르다고 했을 때는 공간이나 시기나 이 부분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어 능력 시험 JLPT에서는 그 지금 회화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네. 그 나머지 얘기는 후반부에 다시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각 언어권마다 언어 평가 도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한 분 한 분의 발표를 원래 청해 들어야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요약적으로 발표해 주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국어 능력 시험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언어권의 이 평가 도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오늘 이제 그 토론해야 되는 그 첫 번째와 그다음에 세 번째를 같이 연결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능력 시험하고는 달리 다양한 숙달도 평가 도구가 타 언어권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뭐 2가지 이상, 3가지 이상의 그 평가 도구들이 어떻게 그 각각의 평가 도구들만의 어떤 경쟁력 있는 또는 차별화될 수 있는 특징이나 또는 장점들을 잘 살려서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었는지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한국어 지금 이제 아까 보니까 독일어도 뭐 한 50만 명 더 이상 되고 하는데 한국어 30만 명 작년에 응시를 했으니까 거의 이제 뭐 독일어 수준까지도 이제 맞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일본어나 중국어에는 좀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나간 시간 동안에 한국어 굉장히 많이 그 발전을 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고자 하는 응시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한국어 평가 쪽에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지금 언어권별로 어떻게 그 두세 가지 또는 네다섯 가지의 그 평가 도구들이 서로 이렇게 공존하면서 또 각각의 장점들을 살려갈 수 있었는지 한번 좀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어권의 말하기 평가의 어떤 유형이나 방식을 또 이 앞선 연구들을 해 가시면서 전 세계 언어 평가를 주도하고 계시는 이혜원 선생님께서 영어의 경우를 뭐 예를 들면 토익과 토플도 다르고 또 토플하고 IELTS도 굉장히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고 이전에 다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그 밖에 두 가지 더 또 소개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서로가 상생할 수 있었는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해당하는 시험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네, 네, 따라서 먼저 차별화가 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예시로 드린 것처럼 IELTS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 버전과 제너럴 잉글리시 버전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어 관용구 중에 하나가 one size does not fit all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의 사이즈가 모두를 네, 충족시킬 수는 네, 없다라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평가가 다양한 목적으로 물론 쓰일 수는 있겠지만 각각의 목적을 다 완벽하게 충족하는 그런 형태로 쓰이기는 쉽지가 않고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보다는 뭔가 어떤 특정 목적에 맞는 어떤 그런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영어 평가는 조금 목적에 따른 어떤 평가의 세분화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일단 먼저 학습 어드미션의 역할을 위해서 사용되는 영어 평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평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권경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수요자의 니즈는 분명히 다양할 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각각의 테스트들이 조금씩은 다른 어떤 영역의 언어 능력을 측정을 하고 있어요. 토플 같은 경우는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다양한 스킬을 접목해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그리고 이제 아카데믹한 상황에서 그 언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응시자들이 토플 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고 또 특히 말하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턴테이킹과 인터랙션의 그러한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관인 경우에는 뭔가 IELTS 스피킹 테스트가 더 장려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에 비해서는 뭔가 우리 기관은 빠른 시험 성적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굉장히 입학 사정의 스케줄이 빡빡하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어떤 결과를 원한다는 경우에는 그런 PT 아카데믹처럼 전부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시험을 또 장려할 수 있는 거고 뭔가 비슷한 목적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어떤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서 또 그런 다양한 시험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상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응시 목적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그 각각 기능을 한다면 서로 잘 차별화된 어떤 특징들, 경쟁력을 갖추면서 서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독일어가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을 때 2017년 현황이긴 하지만 지금 독일어의 경우도 CEFR, 아까 중국어의 경우에도 CEFR, 유럽 공통 참조 기준이 그 등급의 수준을 그대로 그 반영해서 설계가 되고 또 시험을 그 구안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독일어도 지금 유럽 그 공통 참조 기준을 가장 잘 적용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그 영러너즈 그러니까 젊은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용 시험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A1에서 더 밑으로 프리 A1도 이렇게 생겨서 밑에 낮은 급에서의 그 세분화 뭐 이런 것들도 좀 차별화된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독일어의 경우는 어떻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마치 강승희 교수님이 저희 그 올해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이미 본부의 어떤 그 미래 계획을 다 듣고 오신 아 것처럼 진짜요? 그 A1이 아닌 그 아래 단계의 어떤 그러니까 완전 초급이지만 그 초급 단계일지라도 어떤 그 평가가 그 필요한 그런 네. 대상자를 해서 시험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요. 무엇보다도 대상이 다른 성인이 아닌 청소년도 아닌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험 또 하나의 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도 있지만 상생 관계에 있는 그 기관들과 어떤 식으로 또 시험을 같이 시행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2013년도에 제가 B1 단계 시험이 이제 언어 기준에 따라서 새로 개정되면서 시행되었는데 저희 교테 인스티튜트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오스트리아 독일 언어 시험 ÖST라는 곳과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협력 관계이긴 하지만 또 유럽 전역에서는 아주 치열한 그런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그 협력 관계에 있는 테스트업 센터 같은 경우에 테스트업는 학벌이 아닌 어떤 그 응시하면은 자기 어떤 순위 나오는 그런 시험인데 학술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현지 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태 인스티튜트에서 응시하면서 그 디지털 시험도 같이 시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하나의 그 시험 그 세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250명 분에게 명에게 그 모의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참여하면서 도와주고 있고요. 어쨌든 그 테스트뿐만 아니라 또 저희 그 2008년도에 파트너 학교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발족되었는데요. 그거는 독일 외무부에서 그 시행을 했습니다. 그 파트너 학교 프로젝트는 교테 인스티튜트와 그 독일 해외 학교 관리처 ZFRA라는 독일 외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학술 교류처에서 공동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교태는 A 단계의 시험을 중고등학교에 무상 지원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그 ZFR는 DSD라는 Deutsche Sprachdiplom이라는 시험을 B 단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경쟁이지만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 유사 평가 그 기관, 그러니까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이 됐든 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또는 그 시험 출제와 함께 그 모든 절차, 그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 기관 간의 협력, 기관 간의 어떤 협업, 이것도 굉장히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그 요인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까 중국어 쪽에 그 HSK하고 신 HSK가 말하기하고 듣기 읽기 쓰기 이렇게 따로 나누어 보고 있는 그것이 그 응시자들에게 어떤 오히려 유리하고 또 응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나요? 이걸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개 기능을 다 안 보고 신 HSK는 듣기 읽기 쓰기를 보고 신 HSKK가 말하기만 따로 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특이한 인상적인 그 정보로 제가 아까 들었는데요. 중국어의 경우는 어떤 것이 조금 더 이게 다른 언어권하고 달리 언어 평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아까 이효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런 뭐 평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시험이 있어야 된다의 다른 일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모든 평가가 자신만의 체제가 있고 그 체제에서는 항상 미흡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평가가 존재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화가 이루어져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는 중국어를 HSK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을 위해서는 YCT,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BCT 이렇게 특수 목적을 위한 그런 시험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 HSK 말고 똑같은 일반화된 표준화 시험이 또 필요할까? 라는 생각의 출발점으로 봤을 때 이 HSK의 미흡한 점이 다른 평가가 다시 생겨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 체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 HSK의 기존의 HSK는 우선 난이도 면에서 너무 어려웠다.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급이었는데요. 11급에 이제 8급 이하는 말하기를 따로 보지 않고 9급에서 11급 거기가 이제 고급 수준인데요. 이 수준에서는 말하기를 봐요. 그래서 말하기를 한 2분 정도 생각을 했다가 5분 정도를 계속 녹음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어서 몇 명의 시험관이 이제 채점을 하다 보니 그 채점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8급보다 9급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8급은 모든 시험의 맨 위에 있기 때문에 8급이 더 어렵다는 말도 많고 그래서 이 말하기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시험을 조금 더 많은 학생이 평이하게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단어량도 줄이고 단어량도 원래는 8,888개였는데 5,000개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도 낮게 조정을 하고 말하기를 독립시켜서 말하기를 필요로 하는 응시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저희가 대부분 현지인이 아닌 네. 이상은 말하기가 말하기 제일 비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아까 말씀드린 체제 그러다 보니 말하기를 뺀 시험이 과연 이 학생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 6급이 최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를 굉장히 못하는 독해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시험을 보완하는 체제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 말하기도 같이 하는 체제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한국어 시험과 굉장히 대조되는 면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어는 동일한 문제지를 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잖아요. 반면 중국어 같은 경우는 9 HSK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8급까지 동일한 문제지를 갖고 시험을 풀어서 아주 고득점을 받아야 8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급에서 9급부터 11급은 또 다른 문제지기 때문에 9급의 문제를 푸는 게 더 쉽다는 말이 돌 정도로 8급은 몇 문제 안 틀려야지만 딸 수가 있고 9급은 그 문제지가 달라지면서 조금 쉽게 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지로 등급을 나눌 것인지 아니면 네. 시험지에 따라서 다른 등급을 줄 것인지 이렇게 평가 체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면 평가 도구의 다양화도 굉장히 정확한 언어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평가 도구에 그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그 시스템적인 체제 측면에서 이슈가 되는 쟁점이 될 만한 논의거리들이 많이 있죠. 작년에 저도 세종학당 숙달도 평가도구 개발 과제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한 종류의 시험으로 점수제로 하는 것의 장점, 또 각 등급을 또 따로 별개의 시험의 형태로 보고 등급제로 해서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그런 등급제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지닌 장단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평가 도구의 어떤 유형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일본어의 경우에는 밑에 N5 그러니까 초급 단계를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조금 인상적으로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어의 경우에 조금 더 특별한 그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본어의 경우는 일본인들의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출제하는 만큼 공신력 확보에 굉장히 그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3년 내지 5년 전에 이미 문제를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나 5년 후에 그 문제를 쓰는 동안에 출제 의뢰 및 검토 시간을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네. 들여가지고 해외 어디서나 인정 가능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도 지불하고 그리고 대규모로 실시하다 보니까 연 2회밖에 못하는 그런 어떤 한계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평가 도구, 평가 툴을 개발하는 쪽은 아무래도 사설 기관이 많다 보니까 좀 혁신적인 방법 같은 것도 도입도 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빈도라든가 공간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이긴 하지만 출제자에 따라서 난이도라든가 전문성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마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은 공신력 있는 평가 도구는 많이 발견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일본에서도 그 능력 평가, 그러니까 말하기 능력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OPI 같은 형태, JOPI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JOPT라고 해서 일본어 회화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어 교사분들의 평가를 이렇게 객관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나름 공신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격증도 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더 쌓은 후에 말하기도 어떤 형태로 평가 도구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공간이나 시기 같은 거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공신력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가.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이제 또 그런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평가 측정 도구 개발도 좀 더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제도적인 지원 말씀하셔서 이제 아까 협력기관의 협업 이제 독일어의 경우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한국어의 경우도 평가를 전문으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또 시행을 해서 그것이 다시 또 순환적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지 모르고 저희가 100분이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언어권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케임브리지 영어 평가 연구소에서 지금 앞선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영어 평가 도구가 또 전 세계 언어 평가 도구 또 시스템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앞서서 연구하고 계시는 이혜원 선생님께 혹시 우리가 한국어 쪽에서 조금 더 이런 쪽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도 지금부터 고민하면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말하기 평가 시스템이나 마킹 시스템 같은 것이 벌써 AI가 도입이 되고 할 정도로 빨리 지금 앞서 나가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그렇게 더 빨리 나갈 수 있었던 환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혜원 선생님께서 우리 전체 언어를 조금 대표해서 마무리 겸 그리고 또 우리 한국어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제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활발하게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정보 공유해주신 선생님들 이야기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앞서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말하기 평가의 역할이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듣기, 읽기, 쓰기 그런 영역을 가지고 어떤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의 말하기 능력을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능력의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어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언어를
외국어를 배우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능력은 아무래도 말하기가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행을 목적으로 언어를 배운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물론 뭐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강승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역류 효과를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각 언어에서 유명한 그런 공인 시험에서 말하기 영역이 그 시험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아무래도 교실 상황에서도 좀 더 다른 영역의 시간을 조금 더 빼어내어서 말하기 영역의 그런 학습도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영어 평가는 말하기를 포함시켜야 할지 않아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는 벗어나서 과연 어떻게 빨리 효율적으로 채점을 할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언어들도 이렇게 말하기 영역을 어떤 시험 시스템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어떤 다른 기능과 함께 그렇게 측정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네 분 선생님들 모두 다 굉장히 학기 말이라 바쁘신 뭐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이혜원 박사님도 잠시 지금 한국에 와 계셔서 또 이렇게 줌으로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 집담회를 하기로 해서 그래도 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분 선생님 모두 다 어려운 그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에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혜원 그 연구원님께서도 지금 케임브리지 영어 평가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부럽다는 생각이 든 것이 언어 평가를 주로 그러니까 그것이 주된 그 주제로 연구가 되는 연구소가 있어서 그 연구한 것들이 또 시행 단계에 또 시행을 하고 또 평가를 시행하는 그 기관이 물론 별도의 기관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이 토픽이 가장 그래도 명실상부한 한국어 언어 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어떤 평가 도구들이 개발이 되고 또 우리 그것이 바로 또 이 현장에 또 한국어 교육 분야에 또 영향을 주게 되어서 한국어 교육 쪽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가 55분에 이 집담회를 끝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1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4분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 주신 다른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집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